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하는 김영석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민법의 입문 과정에서 이제 다루게 될 이 민법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민법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제하는 경향과 맞추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먼저. 자, 먼저 민법이란 것은 우리 개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 관계,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건 모든 것이 민법에 의하여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적 거래 행위는 민법의 규율이다 보면 되죠. 즉 재산 거래든 아니면 혼인 관계부터 해서 신분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적 관계 있죠. 이런 모든 것이 민법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민법인데, 다만 우리는 중개사 시험 안에서의 민법이라는 것은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잖아요. 즉 재산권 이전에 관해서 중개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전문가로서. 그래서 개인의 거래 과정에서 바로 재산 거래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 관계에서의 민법을 여러분이 공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민법을 공부하는 데는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 공부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민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법 조문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다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례에다 적용한단 말이죠. 사례에 적용하면 그 법 효과가 여기서 권리 의무 관계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의무자는 이행해야 되고 권리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 법적으로. 그죠? 민법에서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뭘까? 바로 조문입니다. 조문. 이 조문을 항상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을 해석을 충실히 할 텐데, 그 기본서가 자체가 바로 조문을 아주 상세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서도 항상 조문을 옆에 두시고 조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교과서에 나오는 조문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 또 내용도 보시고 이렇게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조문을 이걸 철저하게,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가깝게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법제처에 들어가면 앱이 있습니다. 법제처에 철저히 탐독하는데, 이거는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꾸준히. 철저하게 탐독하되, 탐독하는 방법은 한 번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요, 꾸준하게 읽어보십시오. 꾸준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탐독하는 게 이제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마 공부해야 할 내용을 민법 전체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과서 전체를 다 머릿속에 넣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시험 나오는 것은 중요한 부분, 우리가 민법에서 거래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중요도에 따라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민법 체계 때문에 민법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만 아주 약하게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강의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올 부분을 계속 반복해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 있게 강의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뛰어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과서에 들어있더란 거죠. 이거는 체계 때문에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이지 굳이 우리 시험용으로는 공부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으로서는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는데, 이 선택은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교수가 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을요, 중요도에 따라서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강의도 또 얕게 하는 강의도 이것도 선택은 교수가 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교과서에다가 표시도 같이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이 부분은요,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거기다가
목차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써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된 부분을, 그 다음에 집중을 어떻게 하냐.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보실 수험자의 몫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집중을 어떻게 하냐. 그래요.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죠. 반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 민법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집중된 반복이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집중에는 물론 반복을 전제로 한 집중이다라는 건 맞습니다. 이 반복을 많이 한 게 좋겠죠. 즉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 이 집중에 근거하여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이게 무한정으로 우리 시험 하는데 볼 때까지 이렇게 무한정 있는 건 아니죠. 제한돼 있어요.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보더라도 시간을 아끼고 집중해야 됩니다. 단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2시간 동안 집중한다. 그러면 이 2시간 동안은 다른 것 다 배제하고 2시간 동안만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여러분은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2시간 만에 딱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아니면 3시간 만에 볼 수 있는 것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건 공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즉 선택해 드린 부분을 그리고 중요도를 다 표시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집중해서 해달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틀어놓기만 하고 말이죠. 동영상 보고만 계시고 말이죠. 내가 일이 생기면 잠깐 갔다 와서 또 다시 돌려서 보고요. 또 보다 보니 또 무슨 일이 생기 또 나가고. 이래버리면 하루 종일 보셔도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집중한 반복입니다.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반복했다 하더라도 집중한 상태에서 보지 않았다면 그 반복은 0이다. 0. 안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집중해서 해 주십시다. 단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2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여기에 저와 함께 그냥 동화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은. 그렇게 되어야 그 부분만은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이 시험 합격할 때까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공부한다 하면 딱 1시간이면 1시간 다 앉아야 됩니다. 전화기도 던져버리고요. 그죠? 문을 걸어 잠궈놓고 아무도 내한테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집중을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그 부분이 여러분 것이 된다. 이걸 꼭 유념해 주시란 거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민법은 시험 나오는 부분이 그래요. 전체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민법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개념도 공부해야 되고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의하는 중에 계속 반복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연히.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이해하고 또 이 제도가 이해됐으면 어떻게 이 실제 사례에 대해서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이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이게 보시다시피 민법이라는 것은 조문을 해석한 다음에 구체적 사건에다 적용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래야 진짜 이 의미를 완전히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조문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사례를 많이 들 겁니다. 예컨대 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례형으로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런 의미를 즉 개념을 이런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념을 익히는 동안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집중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제도나 또는 법 규정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고 이해됐으면 이런 사례에 적용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뭐예요? 대부분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하라. 판례 해야 되죠? 판례 공부해야 됩니다. 이 판례 공부를 보면 별도로 막 외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례, 즉 이 조문을 해석하면서 사실은 그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곧 이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뭐예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하고 어떤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서로 권리가 있다고 또는 상대방한테 이런 의무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난 의무가 없다 그러고 또 의무 이행했다 그러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때 민법이 적용되어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겠죠. 이 법 규정이 적용되어서 사례 결과를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그게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판사님이 하는 일이란 거죠. 그럼 여러분 시험 볼 동안, 즉 시험에 합격할 동안은 뭐냐? 결국은 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런 내용이 옳다, 이런 게 그러다,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조문이 적용돼야 된다, 적용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정리해야겠죠. 자, 이것이 바로 판례 공부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민법 조문을 이해하게 되면 사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례를 이해한다는 것은 판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별도로 떼내가지고 그 판례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판례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조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조문을 해석한 내용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판례도 이해가 되겠죠. 판례는 사례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 사례에 법조문을 똑같은 법조문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사례와 B라는 사례가 있는데 똑같이 예컨대 어떠한 특정한 조문이 적용된다는 것은 A 사실이나 B 사실, 이 분쟁이 같은 내용에, 법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이런 거죠. 이것을 그 사례 판결이 A 사건에 B 사건의 판례가 이렇게 갖고 있다 해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원리를 이해해야죠. 그게 뭐냐? 조문의 해석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는 강의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는 이런 걸 다 녹여낼 테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이 무한반복, 집중해서 무한반복하시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동안에,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데 사례에다 적용해서 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민법은 조문을 꾸준히 읽으면서, 조문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조문 해석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내용, 그게 바로 조문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례 문제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도 할 거란 말이죠. 강의 시간에, 그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집중을 통한 반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무한반복은 무한반복인데 그냥 집중 안 한다. 그러면 아예 1시간 할 생각하고 다 덮어라.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보지 말고 꺼놔라,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반복해라, 이거죠.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법 공부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그죠? 제가 선생님이 선택한 부분을 중요도를 다 정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내가 이해될 때까지 집중하면서 반복하면,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합격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례로 실제 시험에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해 보면, 이제까지 시험 나오는 걸 매년 나오면 제가 분석하죠. 분석해 보면 보통 옛날에는 쉽게 나왔지만 요즘은 전부 다 이해라 그러죠. 이해. 민법 이해하라 그러죠. 이해라는 것은 민법에 있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내용은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은 암기해야 됩니다. 또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아예 암기하면 그냥 정답을 찍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기본적인 암기만 조금 하고 난 뒤에는 이해, 응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대부분이 이해 과목이라고 하죠. 기본적 개념은 안 되면 암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 개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례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암기하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암기를 전제로 해서 이해를 통해서 사례 또는 현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기출문제도 보면 보통 판례에 의한다는 게 한 40문제 중에 판례에 의하라 이렇게 하는 게 한 30개 이상 나옵니다. 한 5개 정도 나오죠.
35문제가 40문제 중에 판례에 따라서 답을 골라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죠? 조문의 해석한 것을 직접 사례에 적용할 줄 아는가? 이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법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별도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판례는 별도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 전혀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는 중에 보면 판례 이론 그 안에서 다 설명해요. 법 조문을 해석하고 기본 교과서를 강의하면서 거기에 판례를 같이 섞어서 이야기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 판례가 결국은 이 조문에 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놨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판례 국한에서 이렇게 빼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제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내용 속에 판례도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판례에 의하여 문제 답을 골라라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강의 들은 내용, 공부한 내용대로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지문대로 풀면 돼요. 굳이 판례 성취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40문제 중에 말이죠. 보통 사례 문제, 뭐 갑, 을, 병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0문제 내외에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요. 10문제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적게 나오면 한 7문제, 좀 많이 나오면 12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례 문제가, 이게 사례 문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사례형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강의 시간에는 이게 우리가 갑을병이라는 설명으로 계속 해드리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보지 않으면,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이 사례 문제 보통 한 문제 푸는데 2분 50초, 짧게 걸면 한 2분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10문제 2분 걸려도 벌써 20분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30문제를 그래요. 20분 만에, 25분 만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40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50분 동안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 이 마킹하는 게 있잖아요. 정답 마킹하는데 한 5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많이 양보하더라도 45분 내에 다 풀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이 사례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2분 걸려버렸다. 그렇게 되면요. 25분 만에 나머지 30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데 있으면,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 민법을 풀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이렇게 돼요. 민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사례 문제는요, 이런 내용을 분석을 자꾸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이 사례 문제를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1분 내에 풀 수 있어요. 문제 주어지는 문제를 분석만 할 줄 알면 이렇게 해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해서 사례 이렇게 분석만 할 줄 알면 바로 정답이 5번, 5개 5번 지문 중에 답이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 안에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출문제를 보면 사례 문제 이것을 1분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 내용을 이렇게 강의 시간에 연습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문제 푸는 과정도 우리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 제가 문제 풀 때 보면 이렇게 갑을병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죠.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법적으로 이 연구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것으로 이해할 때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보는 연습. 그리고 우리 법조문을 이런 사례에다 적용하는 연습.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사례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기출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난이도는 이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좀 어렵게 나와도 거기서 거기. 좀 쉽게 나와도 거기서 거기예요. 민법은. 이게 우리가 한 26회 정도 시험 봤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문제를 쉽게 내달라 해도 그렇게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에 몇 개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요.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민법은 이 기출문제 전체를 봤을 때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됐다가 또 아주 쉽게 됐다가 이런 과정이 없다. 민법은 거의 비슷하다. 한 10회 이후부터는요, 민법이 크게 이렇게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를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아는 정도 되면 여러분 최소한 75점에서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어디에 맞출까요? 그래요. 최소한 80점, 너무 맞나요? 75점요. 75점에서 80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래는 60점 받으면 합격하죠. 부동산 학개론도 60점 받으면 되고, 그죠? 그러면 평균 60점 되니까 합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보다 민법은요, 객관적인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법 조문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조문으로,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명쾌하게 조문으로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5개 지문 중에 반드시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 40문제 중에 한 35문제 정도는 법 조문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35문제가 조문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 정답도 어지간해서 잘 인정되지 않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법은 조금 정리만 잘 해놓으면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민법은 이 점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수 받으면 1차는 떨어질 일이 절대로 없죠. 대신에 이 정도 75점 이상 받으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받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 시간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민법 공부하는 시간, 요 시간만은 누구도 요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분석했는 내용을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부분이 어디가 중요하다는 걸 항상 전제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2페이지 가지고 40분, 50분 강의해요. 어떤 거는 한 5페이지를 그냥 툭 넘어가 버려요. 그건 뭐냐? 바로 그 난이도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험 출제 가능성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반, 2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강의 그것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난해하지만 그래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참 높다. 꼭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말 안 해도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강의를 충실하게 집중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부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 입문 과정인데요. 입문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파트의 중요한 내용들만 갖다 놨어요. 기본적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걸 이렇게 타치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 그대로 입문 과정이니까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는 기본 제도라든지 또 어떤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 놓고 그 부분을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구조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서 해서 해석합니다. 다만 이때는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겠죠. 중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민법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해요. 난해하기도 해요. 난해하더라도 그냥 이런 게 우리 배우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 과정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이런 것을 공부하는구나. 예를 들면 점유권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에 이 점유권을 전체를 다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럼 핵심이 뭐냐? 점유권에서는 점유자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자기 물건이 아닌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 진짜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 물건 내 거니까 돌려줘. 하게 되면 회복해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점유자하고 회복해 가려는 사람하고 둘이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유권을 관계해서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죠, 제가.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 점유권에서 핵심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틀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죠. 아,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구나.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설명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입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시험에 가장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가 아니다. 그죠? 말 그대로 입문 과정이다. 아,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이런 개념이 여기에서 동원되는구나.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이 과정에서 체킹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서 강의할 때 이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터치했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배우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 먼저 6페이지 먼저 보시죠. 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민법이 이렇게 적용되면 사람한테요, 이렇게, 자, 우리는 개인과 개인을 지칭할 때는 갑, 을, 병, 정 이렇게 할게요. 뭐 갑, 을, 병, 정.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갑의 토지를 사고 팔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요, 말로 표현해서 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요. 토지 소유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분석할 때 그림을 도구를 이용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그릴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을과 사고 팔기로, 예컨대 보면 10억이다. 그러면 대금 10억을 받기로 하고 팔기로 했다. 이러면 이래 되겠죠, 계약이. 그 다음에 이제 을은요, 10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10억을 지급하고, 갑은 이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이렇게 넘겨주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민법이 적용되면 요게 이 민법이 여기 매매 계약을 한 갑과 을한테 끼어드는 거예요. 요게 민법이 적용되었다 그러죠. 그럼 매매 계약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갑은 을로부터 대금 10억을 받고 갑 스스로는 또 을한테 뭐예요? 소유권 넘겨주려 했으니까 소유권 을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변해서 움직였다 이 말이야. 움직였어. 변동. 그래서 이런 내용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 갖고 있다가, 그렇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갑한테는 권리가 소멸했죠. 갑의 호주머니에 있던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렸죠. 대신에 을이라는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호주머니에 없었잖아. 그런데 을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발생했어요. 여기는 소멸했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민법이 적용되어서 매매라는 이 관계에 끼어들어서 보니까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었고 을의 소유권은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가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발생, 소멸 이런 관계가 생겼잖아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전부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면요, 권리 변동이 생겨요. 즉 사적 거래 과정에서 재산 거래를 하게 되면 이때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이 적용되면 그 당사자 사이, 이 사람을 당사자라 그래. 서로 마주보고 거래하는 사람, 이때 갑을 당사자, 을을 당사자라 그래요. 어디에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서 이러한 거래를 행하면 민법이 적용되게 되고, 민법이 적용되면 권리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권리 변동이란다. 그러면 결국은 이래야 되겠죠. 권리가 변동하는 모습은 발생하기도 하고 여기는 소멸하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토지 소유권 안에서 보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체라 그러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자인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을로 변했죠. 갑이 아니라 을로 변했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 자체예요. 종전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였는데 지금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으로 변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권리가 변경되었죠. 즉 요거는 주체가 변경되어서 소유권의 모습이 약간 달라졌다 그죠?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래야 돼요. 권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하기도 해요. 이것이 뭐예요? 권리 변동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 모습은 변동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있다.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습도 있고 두 번째는 변경하는 모습도 있고 세 번째는 소멸하는 모습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전체 다 뭐라고 한다? 권리가 변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모습, 변경하는 모습, 소멸하는 모습이 전부 권리의 변동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서는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하면 그 변동이라는 말 속에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변경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권리 변동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자, 이러면 법률 용어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권리 변동하면요. 그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권리 변동의 개념. 권리 변동의 개념. 그죠? 여러분, 요것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암기사항이죠.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암기사항이잖아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암기사항이에요. 암기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발생은 어떤 게 있고 변경은 어떤 게 있고 소멸은 어떤 게 있느냐. 그 구체적 내용을 다시 또 공부하게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표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6페이지 표시 보면 권리 변동에 보면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다. 그래서 법률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권리 변동이라는 말은 곧 우리 민법이 법률이 되는데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다. 그래서 권리 변동은 곧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고 그것은 민법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해서 권리 법률 효과라 그래요. 따라서 권리 변동은요. 법이 끼어드는 관계죠. 이 관계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법률 관계에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고 권리 변동이 발생하면 법률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권리 변동은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다. 법률 관계는 권리 변동을 초래한다. 그 법률 관계가 권리 변동을 초래하니까 결국은 법률에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 내용이 뭐냐?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효과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어를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그 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발생, 변경, 소멸의 현상이 있는데 그 발생은 구체적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죠? 발생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보면 원시취득이라는 발생 모습과 승계취득이라는 발생 모습이 있다. 변경 안에는 주체가 변경하거나 내용이 변경하거나 작용이 변경하는 이런 세 가지 모습이 들어있다. 이 안에 그죠? 그리고 여기에 소멸 현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소멸의 현상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절대적 소멸과 또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가 있다는 면에서 소멸하는 현상인 상대적 소멸이라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변동에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교재 보시면 법률행위 의의와 요건이 나왔죠. 자, 이게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또 나왔죠. 그죠? 법률행위. 자, 이 행위는 행위인데 사람의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해요. 그죠? 인간의 행위,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위 안에서요. 어떤 경우에 법률행위를 할 거냐라는 것인데 이 행위 안에 말이죠. 개개인이 내 재산과 상대방 돈을 거래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걸 뭐냐? 의사를 표시하는 이것을 요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행위요. 그러면 도대체 의사를 표시했다. 이게 뭘까? 자, 이렇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 표시라는 이 개념이 이 행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즉 이러면 뭐예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여 만들어 놓은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 안에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이 개개인 사람이요, 자기가 마음먹은 의도를 밖으로 드러내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내 아파트 있는데 이건 누가 내한테 7억을 준다면 7억을 누가 준다면 이 아파트 소유권을 내가 팔아치우겠다 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게 의도죠. 의도. 그렇죠? 그럼 이 의도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이거 팔 수 없어요. 그죠? 자기 소유 아파트를 7억 받을 날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팔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반드시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의도를 자, 지나가는 또는 그 집을 사고 싶어서 온 을한테요. 아, 내 아파트를 7억에 팔 테니까 사겠습니까? 내가 팔게요. 라고 자기 의도를 뭐 해야 돼요? 그래요. 상대방한테 뭐 해요? 표시해야죠. 표시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자, 자기 마음먹은 의도, 요것을요. 요걸 의사라 그래요. 의사. 그 이 의도나 의사는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죠. 내심에 있죠. 내심에 있죠. 내심에 있는 이 의도, 의사를, 이거는 뭐예요? 표시행위로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외부에 나타나는 거죠. 외부의 행위예요. 그렇죠? 내심에 있는 의도를 외부에 표시해야만 최소한 을이라는 사람이, 아, 갑이라는 사람이 이들 의도가 있구나라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드디어 뭐 해야겠어요? 그래,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죠. 자, 갑과 을은 드디어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드디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죠. 이 행위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 매매 계약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했죠. 이게 뭐예요? 의사 표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시에요.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보세요. 이 사람도. 자, 저 아파트 7억에 사야겠다. 7억의 소유권을 사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의도, 의사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내가 살게. 내한테 팔어. 살게. 내 7억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또 표시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을의 의도가 외부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을의 의사 표시죠. 을이라는 사람의 의사 표시예요. 자, 이렇게 갑의 의사 표시와 을의 의사 표시가 드디어 만나서 뭐가 되나요? 드디어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매매 계약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 표시, 을이라는 사람의 의사 표시,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요소가 되어서 뭐가 됐나요? 매매 계약 행위가 매매 행위 했죠. 이렇게 매매 행위 했잖아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매매 계약 행위라는 것을 뭐라 한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다 이 말이야. 법령이라는 거예요. 왜? 의사표시 여기 두 개 더 있잖니 이거. 의사표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령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번 법령에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자, 사적 자치라는 것은 뭐예요? 사적 자치. 우리 지방자치 그러잖아요.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뭐예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해서 그 지방이 스스로 살아간다 이거잖아요. 그게 지방자치죠. 그럼 사적자치는 뭐예요?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모든 걸 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 관여 묻지 않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거죠. 근데 스스로 하려고 하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의사를 스스로 정해서 개인이 스스로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잖아.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하면 법률행위가 자유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의사 표시가 반드시 법률행위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의사 표시는 반드시 법률행위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한 개든 두 개든 여러 개든 관계없이 반드시 한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의사 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법률행위나 매매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요건이에요. 이게 요건이에요. 법률행위의 요건. 요건은 뭐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서 법률행위를 만드냐?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 그걸 뭐하냐? 성립요건. 이렇게 하죠. 자, 법률행위를 만들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걸 분석하지 않죠. 그냥 매매했다 하면 매매한 거지 뭘. 그 안에 뭐 의사표시하고 둘이가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이랑 법률행위 만들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매매계약했다. 그러면 야, 산 사람은 돈 줘라. 대금 줘라. 판 사람은 뭐예요? 야, 네가 팔으기로 했으니까 그 물건 소유권하고 물건 넘겨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떼가지고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없는가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걸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법률행위라는 매매계약, 예를 들면 매매계약 행위라는 것을 법률행위라 하고 그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예요. 성립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위해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이런 거죠. 요건이니까 요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요소를 다 모아놓은 걸 요건이라 그래요. 요건. 그럼 여기에 필요한 요건이 뭘까 살펴보니까 그 법령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당사자. 사람. 당사자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매매계약 하려면 매도인이라는 사람과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팔 의도가 있어야 되고 살려는 사람은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살 의도가 있어야죠. 그 권리를. 그죠? 그 물건과 권리를 살 의도가 있어야 돼. 이건 뭐냐? 그 당사자가 존재하는 사람이 뭐예요?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의도. 이게 있어야만 그러한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 다음에 이 의도를 보세요. 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살려는 의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표시를 안 하면 도대체 알 길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의도나 목적을 외부에다가 상대방한테 표시한다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그 의도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합쳐서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의사표시라는 이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겠죠.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당의 법률행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령에 만드는 요건은요.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조져야 돼요. 이걸 뭐냐 보세요. 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면 즉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성립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은 을이라 하자. 그 다음 매도인은 매도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또 매수인은요. 매수할 의도를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 의도를 뭐라 한다? 목적이라 한다. 의도는 목적이라 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야, 너 그거 나한테 팔래? 내 돈 줄게. 그래 좋아 내가 팔게 라고 표시해야 되죠. 이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의도를 표시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 표시가 바로 의사표시.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이라는 행위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거래행위가 만들어진다. 매매행위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해요. 성립요건이다. 자, 이것도 뭐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최소한 암기하겠죠.
법률행위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은 최소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당사자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일정한 목적, 의도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성립 요건이라 한다. 여기요. 자,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는 당의 법령행위가 성립되어 있는 법령행위가 행위가 당사자의 의도한 대로 권리 의무를 만드는 효력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